2022년 4월 25일입니다. 어제 언급해드렸던 강서구 60대 여성 피살 사건, 범인 바로 잡혔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0시 57분 부천의 한 모텔, 부천입니다. 모텔 객실에서 은신 중이던 40대 박모 씨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서울의 강서에서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부천 쪽으로 아니면 인천 쪽으로 도망을 가죠. 그 이유가 있죠. 실제로는 그 넘어서 상암이라든가 아니면은 강 너머로 가기에는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어렵죠. 인간의 심리가 자신이 거주하던 곳보다 더 어둡고 더 사람이 오밀조밀하면서 자신이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어떤 행동 패턴과 유사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은혜도 마찬가지였고요. 강서구 등청동에서 임대 아파트에서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친다고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딱 생각해 보시면 부천, 오정, 뭐 그 이상을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잡은 건 부천의 한 모텔인데, 그 부천이라는 데가 참 묘하죠. 제가 뭐 부천에 대한 지역적인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부천에서 뭐 잡혔고, 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다른 터널 내에서 벌어졌던 60대 남성의 그 피살체, 그러니까 사체, 피살된 뭐 정확히는 변사죠. 변사 상태의 타살 흔적이 가능성이 있는 그 부분에도 말씀드린 것도 상당히 맥락적으로 유사하죠. 이 강서구 60대 여성 피살 살인 사건은 아마 그 용의자 특정은 금방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만 시신을 발견하는데 오래 걸렸고, 그런데 이제 CCTV라든가 요새는 뭐 경찰들이 주변 CCTV나 블랙박스라든가 뭐 금방 찾습니다. 그건 뭐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도 일단 CCTV 그 시간대, 그러니까 그 이 사망 추정 시간 범위를 한 2, 3일 넓혀도 대략적으로 그 아파트에 접근하거나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진술을 봤을 때 그 돌아가신 분과 근처에 있는 분들 뭐 보면은 사실 이런 정도면 쉽게 특정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 어떤 사람과 얘기를 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장 지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을 남겼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계획적인 범죄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다. 그런데 그 이상한데도 가능할 수 있다. 왜? 실제로 범죄자들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범죄자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럴 수 없는, 그럴 능력도 없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한 범죄 욕구는 강한,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제일 의문 가졌던 거는 묶여 있었다 라고 하면은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의 그 동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범인은 아마도 묶어놓고 아마 고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죠. 돈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경찰은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범인이 스스로 체포된 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임대 아파트, 거기 임대 아파트죠. 퇴거, 그리고 근처에 사는 이웃이니까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 60대 할머니 아니면 그 사람이 있는데 주변 소문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폐지를 계속 죽고 있는데 쓰지는 않는다. 어딘가 서지만 꽁쳐두고 있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얼굴을 알고 지냈고 그래서 접근하기도 쉬웠고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일종의 강도살인이죠. 들어가서 훔치고 살해를 했다. 이런 부분인데 이 진술만으로 범죄가 해결되는 것은 매우 지양해야 되는, 매우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죄를 그리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태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거죠. 사실 내가 돈이 너무 급하고 공공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주겠다 라는 식으로 분명히 이 범인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맞나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즉 수사하는 사람은 엄정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범인의 동기, 그러니까 증거와 행동적인 물적 증거와 행동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범인은 자신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거 생각 없이 강도살인을 했다. 하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염두를 해 두긴 두지만 어느 정도 염두를 하긴 하지만은 다른 예를 들면은 돈을 목적으로 왔지만 다른 성범죄 혹은 가학적 범죄도 같이 있었다. 병행되었다. 혹은 여러 가지. 그래서 단순히 진술만으로 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종결시키고 송치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건 접근할 때는 돈을 노리고 아니면 거꾸로 사실은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과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범행을 한 후에 자신이 돈이 목적이었다라고 스테이징을 하는 경우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서경찰서에서는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물품 등을 피해 물품 등을 현장 지문, DNA 현장 지문과 DNA 그리고 부검 그 다음에 이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다른 행동 증거들을 통해서 이 어떤 동기인지를 추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사건이라고 경찰들은 안이하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니 그냥 돈이 없으니까 돈 있어 보이는 노인네 들어가서 돈 뺏으려다 죽이고 이렇게 했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전문적인 경찰관, 좀 더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경찰관이라고 하면, 수사관이라고 하면은 그건 기본이고 그 외에 이 범죄자의 다른 행동 패턴, 평소에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했던 행동들, 그리고 여죄 여부, 전과 여부 이런 것들
가족관계 이런 것들 면밀히 따져서 범죄 분류상에 어떤 쪽으로 들어가는가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간혹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것 같은 강도 살인이나 아니면 이런 것 속에 불확정한 가학적 살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단순 강도 살인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전에 해결하지 못한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은 이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건들의 접근에 있어서도 항상 경찰관은, 수사관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있는 증거도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천의 터널에서 발견된 60대 남성의 사체 부분에서 대해서 계속 연관성을 말씀드린 건 범인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것은 퍼센트가 작고 패턴의 연관성 그리고 연결된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범죄를 추적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사건의 범인이 뒤에 사건도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딱 확정적으로 드리지 않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프로파일러는 범죄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범죄의 요소들의 유사성을 따라서 접근하다가 보면은 동일 범일 수 있고 아니면 근접 범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범인이지만은 아이디어를 얻고 증거의 추가점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프로파일러가 하는 것이지 단순히 옛날에 뭐 두 사건이 연결돼 있어 두 사건은 한 사람이 하나의 범인이야 이런 수준 낮은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또 여러분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이 사건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또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에서 발견됐던 그 사건도 같이 얘기가 되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건 정치권은 아닌데요. 조금 묘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이제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변경해갖고 약 한 달 동안은 이제 그 내부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지금 있는 서초동의 사저에서 용산에 있는 직무실로 출퇴근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야 뭐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었던 거고. 근데 문제는 인수위에서 당선자의 동선 중에 하나를 미군기지 안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의 이동 동선은 그게 극비사항입니다. 대통령의 이동 동선이 고정돼 있어 어디로 매 시간에 어느 시간에 어디를 통해 간다라고 알려지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 VIP를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즉 여러 복수의 이동 경로를 생각해 두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군 기지 안을 거쳐간다고 하면은 미군 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인 건지 미군 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정된 경로인지 지금 상태로 얘기하는 고정된 경로까지는 아니어도 주요 경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자가 이 주요 경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초동의 집에서 용산까지 6.5km 대략 14분의 거리입니다. 제일 빠른 경우라고 하면은 잠수교라든가 반포대교 뭐 거기를 거치는 거고 반포대교를 할지 잠수교를 할지도 이건 극비사항이죠. 아니면 다른 다리를 돌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미군 기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미군 기지라고 하는 공간은 대한민국 땅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물론 대한민국 땅이죠. 근데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권이라든가 아니면 말하자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죠. 거기가는 당연히 미군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통제력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이게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통제하는 그 공간 안에 100m든 아니면 뭐 그게 200m든 어차피 그 안은 미군 혹은 미군의 무장력이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미군이 우리의 동맹이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거는 그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지 뭐 테러범들이 테러합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 공간에 함부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군대가 무장력을 사용할 수 있고 경찰력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군 기지 안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안으로 대한민국의 경호병력 아니면 군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그 인수위나 근데 사실 이거는 인수위가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경호처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얘기했다면 경호처 애들은 돌대가리들인 거고 사실 경호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미군 기지 중에 하나 워낙 왜냐하면 한남동 용산을 넘어오는 길이 복잡하고 시민들의 그 어떤 불편을 끼치니까 그 중에 하나 얘기했는데 이건 얘기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매우 위험한 짓입니다. 이렇게 바보짓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대통령이 타국의 군사령관이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출퇴근을 한다. 참 기가찰 노릇입니다. 기가찰로.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미군의 어떤 외국군이죠. 외국군의 신변은 누가 확보합니까? 거기에는 무기 통제는 누가 합니까? 어떤 좀 소위 말하는 또라이 같은 아니면 작정을 한 테러범이 미군 신분을 가진 테러범이 미군으로 이제 들어와서 주한미군에 배치가 돼서 거기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안을 이동할 때 총기를 사용해서 공격을 했을 경우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시나요? 그럴 경우 대한민국 군대가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나요? 경찰력이 경호병력은 어차피 있는 거지만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이 시민들 불편이 있고 막힌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움직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건 경호처가 고민해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 경찰이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 불편 때문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안으로 출퇴근을 한다. 대한민국의 최고 군통수권자와 국가 원수가 이런 미련한 생각은 이런 돌대가리 같은 생각은 어떤 새끼가 있는지 참 가관입니다. 가관. 참 이걸 기사를 접하고 나서 야 얘네들 진짜 돌대가리들이다. 진짜 이걸 이렇게 했으면 돌대가리들인 거고 만약에 이걸 경호처 어떤 놈이 했으면 이건 진짜 그 놈은 목을 쳐야 된다. 이건 이런 바보 같은 아이고 좀 한심한 인간들. 이창양이라고 하는 이창양이 누구냐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내가 딴 얘기는 뭐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그 고위 공무원들이 이 모랄 해저드는 참 비판이나 욕먹 마땅하고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경찰대 출신 애들이 경찰대 졸업한 애들이 기껏해야 이제
어디 뭐 전경소대장, 옛날 전경소대장 같은 거 의무복무, 그것도 지가 또 그 전경소대장 의무복무했다고 경찰 뭐 거기서 뭐 자기의 그 경력으로 쓰는 그런 허접한 인간들도 있지만은 제발 좀 쪽팔림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의무복무인 거예요. 경찰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런 데 나온 애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무복무하는 데를 지 경력으로 써요. 아니 뭐 경력일 수 있지만은 그게 내세울 경력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개고생하면서 군대 갔다 오는 어떤 그런 그 시기에 이 뭐 전경 소대장이랬는데 그거 딱 껐정거리면서 수발 받았던 그거를 지 경력으로 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 그건 어차피 그래. 그 다음에 뭐 대충 뭐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일하는 척 하다가 경찰대 나온 애들이 대충 한뭐 경감 아니면 달랑 딴 거 뭐 달고 국부유학 가서 학위 받고 국부로 박사 받고 나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어느 대학 교수하고 뭐 좀 쪽팔리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근데 아니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창양 같은 자들 이런 거죠. 국비와 그런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예를 들면은 어떤 그런 부서에 갔어요. 상공부에 뭐 사무관이나 어쨌든 갔어. 그 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국비 유학에 갔어. 다 국비로 하고 돌아온 다음에 5개월 어떤 눈치 보이니까 그 다음에 퇴직했어. 그 다음에 지는 무슨 뭐 카이스트에서 뭐 22년간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 놀고 있네. 참 저런 저 따위의 얘기를 지 주둥아리로 저렇게 해대는 거 보면은 참 대한민국에 배웠다는 것들은 참 염치도 없고 그냥 카이스트 교수로 먹고 산 거예요. 예? 그냥 국립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 지 직장 일한 거예요. 그게 무슨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놀고 자빠져 있는 거죠. 어느 사립대학교의 교수는 국가 발전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카이스트 교수 22년 동안 그럼 공짜로 일했습니까? 누릴 거 다 누렸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참 웃기고 자빠져 있는 거죠. 이게 이창양이라는 인간, 이런 부끄러운 쪽팔리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얘만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는 한다는 그 녹봉을 처먹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경찰대 나온 애들 뭐 이런 무슨 사무관 애들 뭐 이런 애들 국비 유학 가서 놀고 탱다칭자 무슨 이거 하버드 대학원에 석박사 마쳤다고 하는데 다 만들어준 스펙들. 그래서 경찰대 출신의 어느 학교의 교수하면 에이구 참 놀다 오셨군요. 또 이런 국비 유학 간 애들 실력은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치열하게 공부해서 미국에서 아니면 뭐 유럽에서 공부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치열하게 해갖고 와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사는 학자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모욕적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언행이나 행동은 진짜 금수저가 금수저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쪽팔린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관료들도 다 하자덩어리인데 윤석열 새 정부에는 하자의 하자덩어리들만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발 배운 것들이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 잠깐 시간이 돼요. 네. 경찰의 총기나 물리력 사용을 기피하는 것이 감찰 등 불이익 때문이라고 이런 식의 이제 예를 들면은 논문들이 나오죠.
사실은 근데 이런 건 만들어진 논문이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찰이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 사용을 기피하느냐, 이걸 이제 현장 경찰관들에 물어봤어요. 근데 상당수 대답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훈련을 받지 않아서 물리력을 사용을 기피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기는 소리죠. 왜? 그럼 이 얘기대로라면 교육훈련을 받지 않아서 물리력을 사용을 기피하는 거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러면 교육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힘들고 짜증나고 승진은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교육훈련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다. 그런데 뭘 쓰면 감찰조사 받아서 내가 안 하는 거지 지금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반은 쓰레기고 반은 뭐 그냥 뭐 맞을 수도 있는, 어떤 이 대상을 하는, 어떤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이해 당사자가 하는 말을 감안을 해야죠. 한국의 경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밀도 있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걸 쓸 수 있게 할 수 있게 해야죠. 하여튼 그런 연구 결과가 있네요. 이거는 깊이 얘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는 현장 경찰들을 충실히 교육훈련을 시켜라. 그리고 그만큼 대우를 해줘라. 그리고 그만큼 승진을 시켜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그 전문성을 인정해주면은 당연하게도 시민한테 그 혜택이 갈 것이다. 근데 경찰서장이 되는 놈, 뭐 고위직 올라가는 놈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아니라 위에 놈들한테 잘 보이고 경비 잘해주고 정보 갖다 주고 이런 소위 말하는 특수부 뭐 이런 애들이 중심으로 보안 이런 쪽으로는 승진시켜주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수사, 지역경찰 이런 애들은 뭐 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수사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다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경찰 고위 놈들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으면서 애써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한테 수사권이 와봤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못하는데 뭐 어떻게 옵니까? 줘봤자. 어차피 그거는 경찰 고위직들이 또 정관예우 받으려고. 그래서 지금 김현장이나 이제 좀 괜찮은 로펌 애들이 이 스카우트대, 경찰대 출신 아니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애들 1순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제발 검사들의 나쁜 짓을 경찰 고위직들이 그대로 나쁜 짓으로 옮겨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